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머니 컬럼니스트이시죠? 아주 요새 인지도가 높아지고 계시는 신성진의 돈의 심리학이라는 머니 컬럼을 쓰고 계시는 한국재무심리센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815 모니터 때문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신성진입니다. 아니 뭐 워낙 네. 유명 일간지에 컬럼을 쓰시는데 그 컬럼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흥미롭고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네. 그 최근에 쓰신 컬럼들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 주제를 정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부모가 흙수저인데 네. 자녀에게도 금칠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컬럼에서 제시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어떤 것들인지. 네, 이건 뭐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제 아들 멋진 녀석이 있는데 얘기하다가 너는 흙수저잖아. 너 왜 흙수저냐?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아빠의 아빠가 흙수저고 뭐 이런 얘기도 하다 보면 흙수저로 태어났으면 뭐 평생 흙수저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 아들 녀석이랑 뭐 금칠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칠하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이미 태어난 건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만약에 흙수저로 태어났더라도 금칠을 이렇게 하다 보면 금수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첫 번째 보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부자들은 상속형 부자들이 많긴 하지만 우리 미국에 뭐 찾아보면 자수성경 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그렇죠. 사람들의 큰 공통점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돈 관리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 그럼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개념들이 생기고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역량들이 자꾸 쌓여져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업도 하고 또 뭐 금융업계에서 멋진 투자가로서 성장도 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빌 게이츠도 어릴 때부터 사업을 했고 그래서 어릴 때 가지고 있는 돈이 적든 많든 그 돈을 계속 뭔가 자기가 관리해보고 또 필요하면 뭐 사업도 해보고 뭔가 이렇게 해보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흙수저에다가 금칠하는 방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관리하게 한다는 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용돈을 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매달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네, 그렇죠, 엄마, 그렇죠. 아빠 돈 줘, 용돈 줘, 뭐 줘 했을 때 그때마다 주는 경우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딱 액수를 정기적으로 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게 나은 건가요?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돈을 관리하고 쓰면서 이걸 막 쓰면 안 되는구나, 시간을 가지고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지혜를 얻고 경험을 얻으려면 정기적으로 줘야죠. 그때마다 아빠나 엄마가 주면 필요할 때 나는 언제든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돈이 없다는 경험, 돈이 한정되어 있다는 경험 이런 경험들 안 하고 살죠. 그러니까 항상 정기적으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액수 아이하고 합의를 해서 넌 한 달에 그렇죠. 용돈 우리 저 엄마 아빠가 한 달에 용돈 얼마 줄 거야 딱 정해놓고 그렇죠. 그 과정에도 이제 치열한 협상이 벌어지죠. 아이들은 돈이 필요한 항목들을 쭉 적어서 나는 이런 군것질도 해야 되고 친구도 놀아야 되고 이러니까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 엄마 아빠는 뭐 중학생인데 초등학교인데 뭐 그렇게 돈이 필요하냐 이런 과정들을 겪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나름대로 부모한테 이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려면 어디에 쓰는지도 기록하고 나 이렇게 쓰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어필도 하고 그러면서 협상을 하는 과정들도 아주 좋은 교육 과정이 되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을 관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애들은 금방 써버리거든요. 돈을 금방 써버리니까 엄청나게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또 어떤 애들은 계속 모아서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있다가 조금 비싼 물건을 살 때 내가 돈 낼 테니까 엄마 아빠도 좀 보태주세요. 뭐 이러면서 또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어릴 때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뭐 주 단위 정도가 좋은 것 같고 중학교 정도 가면 좀 멀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 한 달 단위 정도로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그 대신 여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엄마들이 그 일일이 그걸 간섭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에 대해서? 너 왜 이거 샀냐 이런 거 사는데 돈 쓰면 어떡하냐. 일단 돈을 줬으면 그 아이 거다라고 생각하고 맡겨두고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지 어디에 쓸 건지 말 건지를 엄마가 코치를 해주면 그거는 그때그때 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맡겨두는 게 좋다. 실패도 아이가 하고 성공도 아이가 하고 돈을 쓰는 기쁨, 모으는 기쁨도 아이들이 느끼는 거니까
그렇게 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용돈을 딱 줬는데 네. 뭐 며칠 만에 다 써버리고 네. 다시 얘기를 해요. 예. 갑을 해달라고 다음 주 용돈 혹은 뭐 그냥 돈 좀 더 달라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든지. 예를 들어 우리가 약속을 한 거지 않습니까? 한 달에 뭐 5만 원을 주겠다. 약속을 했으면 그 돈을 빨리 썼으면 그 다음에 쓰는 것은 자기가 뭐 아빠 구두를 닦는다든지 뭔가 집에서 내가 우리 방 치우는 거 이런 거 말고 자기 방 치우는 거 말고 뭔가 노동을 해서 그 돈을 벌든지 아니면 빌릴 수도 있죠. 아니면 다음 달 용돈에서 깔 수도 있고 그걸 정확하게 해주는 게 처음에 좀 힘들겠죠. 서로 땡깡 서로 막 힘들 건데 약간의 그 신경전을 겪으면서 그렇게 룰을 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좀 하다 보면 아이들도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 케이스는 특별 케이스들이 요구를 하고 평소 같으면 자기가 여차여차해서 이번에는 돈을 안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건은 뭐 아빠가 좀 특별히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음 달을 주면 다음 달 아껴 쓰겠다.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또 심부름 할 테니까 돈 달라. 뭐 이런 협상들을 지네들이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네. 어떤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자기들이 해보는 건데, 그 가족들이 함께 투자를 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돈이 다양하게 이제 생기는데, 설날이나 이럴 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여유있게 주면서 돈을 좀 모아보는 경험들을 하라고,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돈을 투자를 해보는 거죠. 투자를 한다는 거는 뭐 펀드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아이들한테 너네들 만약에 뭐 주식을 아빠랑 같이 투자를 하자. 어디에 투자할래? 이러면 지네들이 좋아하는 거에 투자를 할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을 좋아하는 애들은 뭐 농심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게임 하는 애들은 게임 회사 투자할 거라 그러고 또 유튜브 좋아하는 애들은 난 뭐 구글에 투자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투자를 하면 아이들과 대화의 패턴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야, 공부해 뭐 이런 게 아니고, 야, 오늘 주식 어떻게 됐냐? 뭐 이런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약간, 아주 깊이는 아니지만, 뭐,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고, 북한에서 핵 가지고 도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일들을 어릴 때부터 가끔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얘기들을.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고 책을 안 읽히면 뭐라 하고 이렇게 해서 익히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 속에 자연스럽게 근데 돈이라는 거는 뭐 살아가는 우리 경제 환경들, 사회 변화 이런 거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다양한 것들 가르치기 참 좋은 테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뭐 너무 어렵게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걸 습득해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같이 하는 가족들. 그럼 그 투자를 할 때는 가족의 공동 어떤 계좌를 하나 만드는 게 나을까요? 네. 아니면 아이한테도 각각 그 따로 만들어주는 게 나을까요? 사실은 이제 약간 여유가 있는 집이라서 부모님들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용돈도 좀 주고 해서 펀드가 자기 정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 따로 주는 게 좋죠. 단지 그것에 대해서 아빠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보는 게 어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좋겠지만 따로 주는 게 좋고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책임 그런 것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손해를 게 좋을 수 보든 있죠. 잘못해서 그렇죠. 손해를 보든 어떻게든 그거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그렇죠. 막 간섭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이야기하고 결정은 아이가 하게? 그렇죠. 아이들이 하게 하고 단지 의견을 주고 그 대신 보통의 아이들은 이제 네가 저축을 얼마 하면 아빠가 같이 저축을 할게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뭐 큰 돈은 아니고 몇만 원씩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을 것 같고요. 조금 여유 있는 집들은 아이들이 꽤 돈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들은 따로 펀드를 구성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구정. 네, 구정 때 그렇죠. 용돈들 많이 받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많이 받는 집들은 형제들이 많고 친척이 많이 받는 집들은 꽤 많이 받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요즘 변화 중에 하나가 해외 자산을 가지는 것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달러 자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해외 투자를 해보는 거. 요즘 제가 이렇게 좀 몇 개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적립식으로 아주 작은 돈을 가지고 해외 주식을 살 수 있고 이런 펀드들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글로벌한 금융 환경에 대해서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어른들이 배우는 것처럼 아니지만 막연하게 익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감들을 익혀나가는 것 같고 또 해외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달러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되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요즘 아이들은 뭐 한 중학생 정도만 돼도 뭐 아마존, 이베이 이런 데서 막 그 물건 구매하고 하더라고요. 뭐 구매할 때 네, 정보가 빨라가지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하는 게 문제가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글로벌한 감각을 익히는 데도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자산이 100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한 30% 정도는 뭐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더구나 지금은 달러가 이자를 더 주잖아요. 수익도 좋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런 것들로 분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자녀에게 적용을 하면 네. 이 부모는 흑수저라 하더라도 네, 자녀는 그렇죠. 금수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나요? 그럼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느끼는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님도 그러신 거 있으실 건데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이런 거 그런 있지 거지. 않습니까? 예. 3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20대가 됐는데 이 아이들이 진짜 어릴 때 이런 것도 조금 더 해줬더라면 조금 지금보다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 이걸 해주시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려서 이렇게 좀 길을 들여야 좀 이게 좀 쉽지. 이거 좀 네. 나이 먹은 애들과 하려면 더 힘들 것 같아요. 협상하기가. 그렇죠. 예. 하여튼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